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2주 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국 철강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보수 정당에서는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북한만 바라보다 동맹국과 멀어지고 있다. 일본은 빠지고 우리만 포함된 것은 대북 정책 혼선 때문이다. 북한에 끌려다녀서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한미동맹과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다. 트럼프 본인의 입으로 무역은 동맹이 아니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은 일본은 왜 빠졌겠냐며 경제보복의 이유는 한미동맹 균열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난주 트럼프는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철강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러는 건 이유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한반도기 때문에 트럼프가 스웨덴에 복수하는 건가요? 단일팀 때문에 캐나다 알루미늄에 관세를 때리는 겁니까? 북한만 바라보다 동맹국에서 멀어져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야말로 북한만 바라보다 제정신에서 멀어지고 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월요일 어때요? 네, 비가 내리네요. 축축합니다. 네. 자, 오늘도 피곤한 월요일인데 비까지 내려가지고 비가 내리면 좀 늘어져요, 그죠? 네, 봄비이긴 한데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영 산뜻한 느낌은 아니네요. 네, 오늘의 첫 대화도 그렇게 산뜻하진 않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를 오늘 다루긴 할 텐데, 그 관세 뉴스를 보면서 2주 전에 미국이 왜 트럼프 행정부가 왜 관세를 부과하느냐에 대해서 보수 정당들이 내놓은 코멘트들이 있어요. 그걸 같이 보시면 대단한 코미디가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요. 대단한 코미디가 보여집니다. 그때 동맹이 아니라고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한미 동맹과 경제는 따라갈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할 말이죠, 그거는. 그리고 이게 다 북한과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가 북한에 끌려다녀서 트럼프 행정부가 화가 나가지고 관세를 때렸다. 이거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지금 전 세계가 통상전쟁 선포돼서요. 난립니다. 한국만이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보도하는 게 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제부 기자나 아니면 뭐 정치부 기자가 그 말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는데도 그대로 보도해 준단 말이죠. 자, 하여튼 2주 전 뉴스하고 최근의 뉴스 같이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변호사 단체가 정관 예우 등을 우려하면서 부적절한 수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차 전 대법관은 1, 2심에 관여하지 않다가 상고심에 처음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2014년 3월 달에 퇴임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다음해 3월 달에 개업 신고할 때도 정관 예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것 등을 걱정하면서요. 처한 조처였는데 당시에 차 전 대법관은 상당 기간 공익 관련 업무에 전념하겠다면서 개업 신고를 다시 신청했고 한동안은 공익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취임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관이면은 법관으로서 끝까지 간 거죠. 네, 예, 그렇죠. 끝까지 간 것이고 사법부 내에서 이제 가장 실력 있고 존경받는다 이런 의미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대법관까지 가고 나면은 법정에 다시 서서 후배 법관들 앞에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변호사 개업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법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자기가 평생 대법관까지 간 다음에 다시 자신의 후배 법관들 앞에 서가지고 검사하고 법률적으로 다퉈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리고 본인이 평생 쌓아온 실력과 소위 몸값이라는 것도 공익적 차원에서 발현된 것들이라서요.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평생 사실상 공무원으로 살다가 돈 벌 찬스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전건 얘기 나오면서 대법관들이 점점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전직 대법관의 어떤
전직 대법관 개인의 지갑적 윤리의식 이런 차원에서 다룰 일이 아닌 것 같고 이 경우는 그렇잖아도 막강한 삼성이 그렇잖아도 막강한데 현직에 있는 대법관과 4명이나 겹치는 가장 최근에 사실은 관둔 대법관을 꼭 찍어서 굳이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 삼성뉴스라고 봐야지 전관예우 뉴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전관예우 뉴스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전직 대법관들이 주르륵 뭐 그런 사례들이 있다 아니다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건 이번 뉴스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법관의 전관예우 뉴스가 아니라 삼성뉴스예요. 삼성이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굉장히 크고 그렇죠. 예, 쟁점도 많고 그래서 전원 합의체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죠. 네, 특히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 판단이 갈렸기 때문에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회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법관 중에 이 차한성 대법관과 4명이나 같이 근무한 사람이 만약에 이분이 관둔 지 10년쯤 됐다 대법관 그러면 이런 뉴스 안 나와도 됩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전관예우의 문제지만 이 경우는 삼성뉴스예요. 전관예우가 아니라. 굳이 왜 이분을 쓰겠어요. 예,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굳이 이런 논란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굳이 수임을 하겠어요. 수임료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네, 과거에 수임료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서에 도장 한번 찍어주고 3천만 원 받았다라는 게 파다한 이야기였거든요. 이 경우는 그렇게 도장 한번 찍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런 뉴스가 나올 게 뻔한데 하는 거잖아요. 수임료가 엄청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끔 정관예우라는 단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관 로비 아니냐라고 해서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이름을 부르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이제 언론에 거론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 사실 법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계속해서 네. 반박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 차한성 전 대법관과 함께 같이 근무했던 현 대법관의 이름을 계속 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회적 압력인데 예. 다른 데서 안 하면 저희가 계속 하는 것으로.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삼성 관련된 뉴스 더 전해드리면요. 삼성 장충기 문자가 또 보도됐습니다. 어제 MBC 뉴스였는데요. 삼성과 관련해서 방송사 보도국의 뉴스 편집 상황을 들여다보고 경제지의 사설까지 빼도록 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방송 3사 모두 제일모직 상장 관련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했다라면서 사장님, 방송은 KMS 모두 다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라고 했고요. 실제로 지상파 3사 메인 뉴스에서 제일모직 상장 소식 나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설은 빼기로 했습니다. 라면서요. 특정 신문에서 사설이 빠진다라는 내용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뭐 장충기 문자 2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장충기 문자 때 언론사들이 삼성의 미전실에 어떻게 충성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사들을 마사지하거나 뭐 로비를 했는가 하는 뉴스들이었는데 이건 이제 그중에서 언론이 삼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혹은 삼성이 어떻게 언론을 주무르는가에 대한 실제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이 가장 포인트인데요. 어제 MBC 뉴스에서도 나왔고 본 내용은 MBC에서 하는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거기 주준희 기자가 어색한 헤어스타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 그 헤어스타일을 늘 유지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네, 대단히 어색한데. 근데 여기서 보면 그 구체적으로는 에버랜드 제일모직이 에버랜드거든요. 예, 제일모직 상장 뉴스를 다루지 않도록 했다. 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예민하냐면 제일모직이 에버랜드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제일모직과 합병한 이유가 헷갈리라고 한 거라고 그것도 일부 있다고 보는데 에버랜드가 이제 아빠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는데 세금 안 내고 싶어서 시작한 출발점이거든요. 이게 재산 승계, 기업 승계, 예. 승계의 출발점이 되는 뉴스예요. 근데 그게 이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드디어 5조가 되었다. 6조 가까이 되었다. 원래 60억 원입니까? 거기서 시작한 거나 81억 원에서 시작했는데요. 730배 넘게 뛰었습니다. 네. 투자의 신이죠. 예, 이재용 부회장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뉴스가 다뤄지면 결국 다시 삼성의 그 불법 혹은 편법 승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루지 않기를 삼성은 바랬던 거고 삼성이 그걸 보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조치했다고 예. 보고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다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 이 말은
다루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답을 받은 거죠. 예. 그 삼성의 현안이 이렇게 20년째 승계인데 또 여기서 한번 또 언급해 줘야 되는 게 정영식 판사님이죠. 20년째 승계가 현안인데. 예. 네, 승계 작업이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MBC, SBS 방송국 언론사 중에 가장 힘이 센 지상파 뉴스에서 다 다루지 않는 거죠. 예. 그걸 미리 아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은 혹은 보통 기업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미리 알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예. 데스킹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네, 심지어 사설을 빼기로 했다라는 식의 표현도 있어서요. 정말 글로벌한 미디어에서 이런 이슈가 퍼져나가면 그때 쓰자고 했다고 그것을 조치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것이 여기서 이제 끝나면 여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구속 기소된 이후부터 언론사들 법조 기자를 빼가지고 네, 삼성 출입 기자로 바꿨다라는 증언까지 나온 겁니다. 법조 기자를 빼서 삼성 출입 기자로 바꿨다면 법조 기자는 법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 잘 알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삼성 출입 기자들로 바꾸면 개별 관리가 된다. 삼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언론사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 법조 출입 기자의 코멘트도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산업 기자가 쓰면 그래도 우리 출입 기자니까 좀 잘 봐주지 않겠냐 이런 게 삼성 쪽 생각이었고 그게 통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론사하고 간부들이 이제 삼성 종업원처럼 일을 한 거죠. 예. 그 양반들 왜 그랬겠어요? 이건희 회장을 너무 존경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너무 존경해서 그럽니까? 다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여기서 하나 더 뉴스를 생각해 보자면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언론사를 직접 관리하는 거는 뭐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고 그게 이제 그 문자를 통해 이제 그 단편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언론사를 이렇게까지 직접 관리하는 삼성이 그 언론사의 기사가 유포되는 포털은 관리하지 않았을 거겠느냐. 그거야말로 어린애 같은 생각이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실제로 지난해 저희가 보도했던 장충기 문자에 보면요. 네이버와 관련된 보고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더구나 삼성 사내 벤처에서 시작했거든요. 삼성이 포털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저는 지금 언론들이 기자들이 대단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이버 문제에 기자들이 관대한 건지 무심한 건지 아니면 정보를 얻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왜 저만 계속 네이버를 외치고 있는지. 지상파의 그 메인 뉴스 자체를 바꾸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은 IT 회사의 기사 배치 담당자를 관리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언론사는 그나마 기사를 쓴 사람이 있는데 삭제하면 기사를 쓴 사람에게 알려지잖아요. 항의도 있을 수 있고 내부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동료들도 있고 데스크도 있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네이버는 그냥 회사예요. 예. 담당자한테 연락하면 되는 겁니다. 그 위나. 그리고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얼마나 쉽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뉴스, MBC 뉴스만 하더라도 어제 다음에서는 계속 메인 뉴스에 걸려 있었지만, 네이버는 관련 뉴스가 없어요. 예. 보시면. 검색어도 올라오지 않고, 이런 뉴스가 어떻게 묻히는가 하는데 포털이 기여하는 바 대단히, 막중하다. 막대하다. 영향이. 그래서 저는 포털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뉴스 하나만 보더라도, 다음과 네이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다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가장 베일에 가려져 있다. 네이버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수사하던 검찰이 그동안은 현대차에 대해서 집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현대차 그룹이 삼성보다 더 많은 소송비 대납을 했다라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750만 달러, 그러니까 81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에이킹 건프에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것은 삼성의 송금 개시 시간과 같은 2007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저희가 그 얘기 한번 했었는데, 이 돈이 건네간 시점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예, 시점이 삼성에서 이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 대가는 이건희 회장 사면이다. 네, 원포인트였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없다는 듯이.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건희 회장 사면이 있기 벌써 2년 또 훨씬 전에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슈가 되기 전부터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아예 후보 시절에 줬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관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 사면으로 이제 몰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이고 그럼 삼성 역시 대가가 뭐냐 하는 문제가 남고 현대도 마찬가지죠. 대가가 뭐냐. 이게 진짜 뉴스죠.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 정도 액수를 주면서 대납을 해줬는데 대통령이 된 이유는 그러면 어떤 거래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스라는 회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로 이제 검찰도 확인하고 있는 다스라는 회사가 자동차 시트카 보니까 현대자동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네, 합성업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임기 동안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동안 다스의 매출이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단위를 넘어서 버렸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고, 삼성은 승계 문제가 기본적이고, 거기를 수사해야 진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예. 어쨌든 이 뉴스의 핵심은, 진짜부터 돈을 줬다. 예. 네, 2007년이라는 시점이 핵심이라는 거죠. 사면 뭐 이런 거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뭐 그 중에 패키지 중에 일부 들어있겠죠. 아마도. 그런 뉴스입니다. 예. 다음은요. 네, 대북 특별사절단이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들고 오늘 북한으로 갑니다. 정우영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이렇게 투톱으로 구성됐는데요. 장관급 인사를 두 사람으로 포함해서 모두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특별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요.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장관, 전 장관 연결해서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관련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또다시 김정은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어디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3일인데요. 언론인 단체에서 주최하는 만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평화의 파이프 담배를 피워야 한다라는 말도 했는데 평화의 파이프 담배란 미국 인디언 원주민들이 종교 행사나 의식에서 다부족 협정을 맺는 자리에서 파이프 담배를 돌려가며 피워가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 언론인 단체 행사가 가끔 외신에 나오는데 원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오프 더 레코드 내지는 가볍게 농담하는 쪽의 그런 성격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농담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내용 자체는 사실로 보입니다. 내용 자체는 비꼬거나 아니면은 비유적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말을 한 거거든요. 연락이 왔는데 있을 수 있다. 네. 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를 미치광이라고 부르니까 그런 말도 이제 저도 기사를 읽어봤는데 미치광 그러니까 나하고 직접 대화하게 되면 이제 미치광이라고 불리는 건 이제 그쪽이 될 거다. 예, 김정은 위원장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자기한테 매드맨이라고 하는 거를 나하고 김정은이 만나면 미친광이라는 말은 김정은한테 갈 거다. 이 자기 자조적인 농담이 빵 터지는 미국식 이번 건데 여하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엄청난 자기의 덕분에 역설적으로 평화회담을 맺고 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이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보면 오로지 자기만 중요하잖아요. 모든 결정이 자기만을 위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청와대 백악관 참모진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관세 관련된 부분이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관세 관련해서도 좀 오늘 짚어볼 텐데, 관세 관련해서는 그 백악관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나고, 이 발표되는 순간에도 백악관 내에 그 핵심 관련 당사자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인데요.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자들한테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통 이 미국은 워낙 큰 나라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앞으로 내세워지는 것도 복합적인 검토 끝에 그 소위 이제
어느 나라가 그렇긴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으로 입으로 말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만약에 북미 회담이 자기한테 유리하다는 생각만 하기만 하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우리가 계속 관리해줘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자주 전화하고, 그리고 올림픽도 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 덕분입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심기 관리가 매우 필요한 것 같다. 예. 현재 그 심기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하고 또 상관없는 것이 자기가 또 선거에서 이기려면 관세 막 때리잖아요. 전 세계를 그렇죠. 상대로. 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때려서 얻게 되는 미국 내 회사들의 불이익도 있죠. 당연히. 지금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철강 회사들이야 수입되는 철강이 비싸고 자기들이 싸니까 유리하지만 철강이 철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철강으로 뭐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그 부품 업체들은 당연히 힘들 거 아닙니까? 예, 당장 증시도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철강 관련 기업들 주식만 오르고 나머지는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예, 신경 안 쓴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자들이 그쪽 동네에 있기 때문에, 예,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자, 그런 뉴스 쭉 나왔고요. 김관진 뉴스 정도 하나 하고 끝내죠. 예.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미국 연수 시절에 카지노에 골프 접대까지 받았다라고요. 기무사가 파악했다고 어제 KBS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실은 체제비뿐만이 아니라 고급 골프장 이용, 요트 낚시, 그리고 남미 여행까지도요. 모두 스폰을 받아서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처음 나온 뉴스는 체제, 예, 거기 뭐 주택 관련 또는 뭐 차량 관련이라든가 거기서 체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뉴스는 그게 아니라 이제 골프, 카지노, 요트, 뭐 여행, 유흥비도 커버해줬다. 이런 비용은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앞에 거는 체제비는 뭐 집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산이 나오는데 뭐 차량 렌트비라든가 이거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카지노에 가서 예, 돈을 따게 해주고 그 돈을 가지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뭡니까 뇌물도 많이 쓰거든요. 수법을 얼마가 더 가는지는 모르죠. 현금으로 여기서 어쨌든 유흥비 새로 이건 추가 뉴스입니다. 추가 뉴스. 오늘이나 내일 아마 영장실질 심사가 있겠죠. 그럼 또 이정열 판사님이 나오시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특사단이 오늘 방북을 합니다. 자,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전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아침에는 더 까칠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아니, 목소리가 아직 좀 트이질 않아서 그래요. 자, 지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렇게 투톱으로 이제 북한을 가는데 우선 왜 서훈 국정원장인가? 이 보수정당에서는 서훈 국정원장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선 왜 서훈인지 왜 서훈이어야 하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북한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도 뭐 막구해서 그때는 실무를 했지만 그다음에 2007년에는 또 그 당시엔 국정원 차장이죠.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거기 서훈 차장은 사실 90년대 초에 그 북한의 심포라는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2년이나 살았었어요. 캐도의 직원 자격으로. 예.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방남했던 김영철 통전부장과의, 오랜 이번에 생긴 거지만, 예. 깊은 교훈이 있어서 평양에 가서도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또 북미 대화를 설득하는데, 직접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서훈 원장은 가야지.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결국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건데, 예.
그 준비로 가는 거예요. 그 손 원장이 북한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캐도 때? 2년. 아, 예. 북한에서 직접 살고. 그때 그게, 96년인가 98년인가, 그때, 심포에 가서 2년 동안 있다 왔었어요. 북한식 사고방식, 북한식 화법에 굉장히 익숙한 분이군요, 그럼 말하자면. 그렇죠. 동일부에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런데 이제, 연조가 더 오래됐죠. 서훈 원장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의용 실장은 북한에 익숙한 분이 아니죠? 거기는 잘 모를 거예요. 평양도 한 번 안 가봤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분은 그럼 의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분의.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예. 저쪽에서 정상회담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평양 오라는 얘기는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인데, 이건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하는 얘기를 한 걸 이제 다 아시잖아요. 보도가 됐으니까. 예. 근데 여건을 맺는다는 얘기는 남북이 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핵화의 핵심은 미국과 북한입니다. 예. 예. 몸통이에요. 그 북한과 미국이.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해야만 남북 정상회담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북미 대화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것이 1차적인 그 관문이니까 북미 대화를 설득하고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해왔던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가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한테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 그다음에 그 속내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이런 걸까 입장을 바꿀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김정은 설득을 위한 미국 통이 직접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북한 통 한 사람, 미국 통 한 사람 이렇게 동시에 가가지고 북한과 대화의 어떤 그 채널은 서훈 원장이 담당하지만 또 북한의 이야기를 직접 미국에 전달할 사람이 거기 가서 직접 들어는 게 좋으니까 같이 간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미 대화로 시작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건너가자는 그런 구도가 그 인적 구성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국 통이고, 그다음에 대북 통이 이제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전혜성 통일부 차관, 그리고 또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이 세 사람은 대북 통이니까 앞으로의 남북 관계 개선이나 어떤 정상회담까지의 여러 가지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짤 것인지 그것도 좀 협의를 하러 가는 걸로 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대북 특사단 간 다음에 곧바로 이어질 일은 아마도 미국 쪽에 우리 중에 이 특사단 중에 누군가 가거나 혹은 뭐 하여튼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지겠군요. 그 다음 스텝은 그럼 미국하고의 대화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녀와서 그 수일 내 곧바로 그날 가는 건 아니지만 수일 내 바로 미국으로 간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으로 가서 기본적으로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또는 폼페오 CIA 국장을 만나겠지만 그 이상의 급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방북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금 일정을 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가 평양서 와가지고 대통령 보고하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간다는 얘기는 북미 대화가 첫 단추라는 얘기예요. 이게 대북 특사단이 아니라 대북미 셔틀 특사단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역시 공장장님이 그 표현을 잘하신다.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북 특사단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매우 이제 성격 전체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1박 2일밖에 안 가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짧아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지난번 그 김여정 특사도 2박 3일. 네. 그다음에 김영철 통전부장, 당 부위원장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통전부장이기 때문에 통전부장도 2박 3일 여기 체류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북쪽 얘기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얘기도 많이 해줬을 거고. 그걸 가지고 그동안에
그 사람들 다녀가고 난 뒤에 안보실장이 맥마스터하고 속 깊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걸 다시 북한한테 통보를 해줬을 겁니다, 아마. 특사 가기 전에 서훈 원장 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로 조율이 됐다는 뜻이에요. 1박 2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1박 2일, 2박 3일까지 체류할 거 없이 가서 뭐 그동안에 기초공사가 됐으니까 마무리를 하러 간다. 용은 그랬고 이제 점정하러 가는 거예요. 활용점정 하러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1박 2일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다 들었는데, 전해서 들었는데, 형식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김정은 이게 직접 듣고 미국으로 간다. 이런 요건을 갖추기 위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철 위원장이 지난번에 와서 네. 말은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인은 주고 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1박 2일로 충분하죠. 그렇군요. 이 굉장히 중요한 특사단이네요, 지금. 이 특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들고 미국에 가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에서 나올 메시지는 이미 거의 알고 가는 셈이고, 여기서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북미 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일사천리로 달려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일이 잘 안 되면은 작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조명근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면은 작년 상황이 된다는 표현을 썼지만은 한미연합훈련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와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러나 이번 일이 잘 되면은 한반도 상황은 매우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북핵 문제도 해결 수순을 받게 되고 남북 관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을 할 거고 어떤 점에서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안보의 분수령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과거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때도 미국이 오케이를 해서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미국의 오케이라기보다는 미국에 통보를 해주고 미국의 이 협조 이걸 받았다고 봐야죠. 과거에 제 경우로 봐도 미국 사람들이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해요.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색이 동맹인데 그 정도는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케이나 허락을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미국과 여러 가지 정세 판단을 공유했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합시다. 이거 자존심이 있는데 오케이 받았다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평생 분야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해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럼요. 오케이 받고 온다, 무슨 허락 받고 온다면 우리가 미국의, 아래에 있는 국가처럼 되는데 그건 아니죠. 크고 작은 나라는 있지만 높고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제가 말한 오케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지금 통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에 비하면, 그렇게 위아래로 나눈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감해 하시니까 저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저도. 다른 언론도 꼭 지적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나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걸 이해했고요. 예. 그리고 1박 2일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했고.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 좋은 점은 과거의 정상회담보다 좋은 점은 임기 초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사실은 이 추세를 계속 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 안 되잖아요. 예. 앞으로 좀 4년이 짱짱하게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추세를 밀고 나가면은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전이 될 뿐만 아니라 물론 비핵화 이제 프로세스는 시작이 되겠지만 미북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국민들이 그만큼 안보 불안감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북한에 또 퍼주기냐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관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 미국에 가면 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철강 관세 전 세계가 난리죠. 예.
트럼프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 트럼프 행정부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왜 이러는 걸까? 예.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시기로 했는데 지각해가지고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다가 중간에 포기하셨군요. 네, 지금 이촌호 어디 근처쯤에 지금 자리 잡았어요.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관세 폭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말들이 많은데, 네. 이 이유는 뭡니까? 박사님. 관세를 물리는 이유요? 네. 글쎄요, 이게 이제 사실 처음부터도 뭐 관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약간은 갑작스러운 감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제대로 풀리는 게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네.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납스타 같은 경우. 네. 혹은 이제 뭐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납스타가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로 멕시코가 상당히 결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보여줄 게 또 필요했고 그리고 백악관 내에서의 어떤 뭐 권력 그 다이나믹스도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겠죠. 예. 그러니까 우선 뭐 언론은 대부분 이 중간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중간선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중간선거용이라는 것은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소위 백인 노동자층, 특히 남성들을 향해서 이런, 관세 폭탄을 때린 거는 그렇게 연결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방금 이제 백악관 내부의 권력 다툼이 만들어낸 일일 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선거 이외의 분석을 저희가 좀 듣고 싶어서 연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선거를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러스트벨트가 사실 청장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뭐 마트 가서 이렇게 철강 사와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른 산업의 원자재로 쓰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는 안 좋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자동차 산업도 있고 건설 산업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뭐 이득을 볼 수 있는 철강 산업에 속해 있는 노동자 수가 뭐 한 16만 명 정도 된다면 이걸로 인해서 파생돼 갖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노동자들 뭐 자동차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속해 있는 노동자 수는 6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 이치가 맞지가 않고 백악관 내에서의 이제 약간 권력에서 좀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는 지금 이 철강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세를 물리는 것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게리 콘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찬성을 이제 줄기차게 해왔던 사람이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기구고, 그리고 이제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있고, 요렇게 이제 좀 약간 그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진 거다. 그래서 뭐 사의를 표명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백악관 내부의 권력 다툼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윌버로스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옛날에 2000년도에 이 사람이 원래 이제 투자은행가 출신이고 그리고 M&A라고 하죠. 기업 합병 이런 걸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2000년도에 철강 그룹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그 세이프가드를 줬죠. 그 철강에 대해서 30% 관세를 물리는. 그래서 떼돈을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대한 좀 좋은 메모리가 있지 않나. 네, 좀 가고, 예. 본인의 개인 히스토리하고 연결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때 맺었던 철강 쪽 사람들과의 연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철강 쪽 사람들이 철강업체는 철강업체만 생각하니까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관점에서 이 사람한테 접근해서 철강 산업이 이기에 좀 살아보려고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관세 폭탄이 이제 부시 행정부가 십몇 년 전입니까? 예. 2000년도에. 예, 2000년 초, 2002년도인가요? 그때, 중간선거 직전에 바로 이런 식의 관세 폭탄을 때린 적이 있지 않느냐. 그때도 바로 이제 러스트벨트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은,
우리가 뭐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이길 수 있었던 거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 세 주를 당연히 이제 클린턴이 가져갈 거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가져오는 바람에 사실 이긴 거였거든요. 근데 뭐 그때 뭐 결과들을 보면은 뭐 좀 영향은 있겠지만 이게 뭐 굳이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거를 뭐 더 배가를 시켜주는 역할을 얼마나 해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시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이제 있는 총괄 지역인데, 그냥 어느 정도 좀 상쇄하는 역할을 해줬을까,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세우기는 좋죠. 내가 특히 이제 중국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이제 외국 기업들, 철강 기업들의 관세를 매김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 뭐 이런 심벌 같은 상징적인 뭐 그런 의미는 할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그런 상징 하나에 꽂히면 그대로 가는 편이라 이게 이제 US 스틸, 미국의 상징, 네. 그렇게 계속 상징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런 상징으로 장사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죠. 근데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02년 3월에 이제 셀프가드 조치를 발동을 시키고 2003년 12월인가 철회를 했어요. 원래 2005년까지 가야 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뭐 한 20-30만 개 뭐 일자리를 잃었다도 굉장히 좀 비판이 있었고 결국은 실패했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선거는 이겼잖아요. 부시도. 그때는 근데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죠. 2004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근데 2004년도에도 부시가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뭐 이런 데는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이해는 복잡하긴 하지만 선거용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잃을 표가 있을 텐데. 네. 하지만 선거용인 건 분명하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프로파간다죠. 네.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알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조금 자기 사람들 위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기 사람들 위주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가족이라든지. 예. 그리고 원래 자기가 캠프를 이제 시작하고 그랬을 때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뛰었던 사람이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뒷받침을 했던 인물이고. 게리콘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에 굉장히 신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게리콘이 만약에 그만두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요새 좀 힘드니까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기 이제 주 코어 멤버로 돌아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대선 후보 때 뛰었던 핵심 멤버들 다른 사람들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 다시 대선 모드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뉴스 중에 보면 왜 참모들이 대통령 가족, 네. 이방카나 사위를 견제하는 듯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거의 싸우고 있죠. 이방카랑 사위 이제 쿠시너하고 지금 켈리 비서실장하고 굉장히 뭐 격돌을 했다. 그래서 켈리 비서실장이 뭐 언제 나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좀 돌고 있고, 글쎄 뭐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죠. 이 기회에 대통령의 직계 가족들을 이 백악관 의사결정 라인에서 제거하고 싶어하는 핵심 참모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켈리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비서실장이 이기냐 아니면 사위가 혹은 딸이 이기냐 이런 정도의 문제입니까? 거의 지금 뉴스 그래도 가족이 이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 총기 사고는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나요? 영향이 없지는 않을 텐데요.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있고, 그리고 원래 중간선거라면 대통령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인물이 그 지역구에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서, 또, 뭐, 예를 들어 텍사스가 전반적으로 공화당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또 이제 다른 지역마다 조금 선거구마다 다른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셔널 어젠다라고 하죠. 국가적인 의제로 사실 가는 경우보다는 조금은 이제 지역적인 의제로 가는 경향이 좀 더 커요. 영향은 있겠지만은 중간선거에서는 국가적인 아젠다로 발전할 것이냐, 발전할 것이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안 나오셔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약간 심심하게 진행됐습니다. 다음에